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요즘은 개별 주식보다도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이 ETF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ETF를 고를지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ETF 중에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자산운용의 이동후 수석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팀의 이동우 수석 매니저이고요. 오늘은 아나운서분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TF가 종류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네, 자산 운용에서 오시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다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뭐 용어만 조금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수료, 뭐 운용 보수를 덜 떼는 ETF를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떼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서 총보수를 얼마로 인하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총보수가 근데 투자자분들이 내는 전체 보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ETF의 보수 구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온 장표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짙은 파란색 왼쪽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4개의 보수가 적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운용 보수, 신탁 보수, 사무 보수, 그리고 지정 참가 회사 보수라고 해서 흔히 이제 4대 보수라고 불리고요. 이 4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총보수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안에 있는 보수가 이제 운용사에서 보수율을 결정할 수 있는 보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기타 비용을 더한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TER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합성총보수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기타 비용에는 회계감사 비용이라든지 예탁결제 비용 그리고 이제 지수 사용료 이렇게 펀드를 유지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이 다 기타 비용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합성 총보수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중개 수수료율까지 더하면 흔히 이제 실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로소 투자자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지불하시게 되는 비용이 바로 이 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ETF를 이제 매수를 하시면 그 ETF에서는 그 똑같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보시는 ETF 체크에도 이렇게 총보수, TER, 실비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총보수 외에 다른 비용들은 이제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변동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언급하기 좀 어려운 점은 있긴 합니다만 투자자분들께서는 총보수와 함께 이렇게 실비용까지 같이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표 보니까 뭐 운용 보수, 신탁 보수, 보수 보수, 기타 비용, 수수료율 너무 많거든요. 네, 이거 체크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비용 그래. 떼가는구나 알면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수익률만 좋으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익률이 좋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이 높아도 수익률이 좋은 게 또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비용은 이제 수익률에 사실 다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러면 실비용이 높았으면은 수익률은 그만큼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비용이 투자자분들의 어떤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고려 요소인 것은 맞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실비용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에 따르는 수익률이 반드시 좀 수반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이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좋은 수익률이 그럼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여기서는 저희 운용사의 어떤 운용 역량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운용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업력이 좀 길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경험하면서 쌓인 어떤 노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운용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비용의 절감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달러 환전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운용사의 전체 이제 자산을 갖다가 큰 규모로 환전할 때는 확실히 좀 비용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고객의 수익률로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보시고 운용 자산의 규모 또한 물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ETF 운용사를 선택하시고 또 상품까지 골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네, 결국은 수익률이 우수한 게 가장 좋은 ETF다라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 ETF는 뭐 주가도 있고 펀드니까 뭐 기준가가 매일 산출이 되잖아요. 네. 이 수익률을 뭘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ETF가 이제 상장에 대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본체는 펀드이기 때문에 매일 산출되는 기준가가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가로 수익률을 비교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매일매일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끔씩 가격 왜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갑자기 매수세가 막 몰려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사실 실제 ETF의 가치보다 주가는 더 높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좀 뻥튀기 돼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ETF는 다 이 기준가라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걸로 보시는 게 맞고, 근데 그 앞에 제가 아까 수정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 수정 기준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 배당을 주는 ETF든 배당을 주지 않는 ETF든 전부 다 배당을 다 받아서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측정한 이것도 매일매일 그 산출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비교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정 기준가를 비교를 해야 정말 이 운용사가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이 매니저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이제 ETF 체크에서 원래 수정 주가로만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 수정 기준가로도 이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게 화면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서도 정확한 수익률 비교를 위해서는 이 수정 기준가로 비교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시장 수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또 괴리율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신 건데 네. 이게 너무 높으면 또 비싸게 사는 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럼 약간 덤탱이 쓰는 네.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 괴리율이 높더라도 더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이 ETF 괴리율을 보고 ETF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ETF의 시장 가격, 즉 주가가 ETF의 이 순자산 가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를 측정하는 값을 이제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해외 장이 열리는 것을 추종하는 국내 ETF일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00% 그대로 추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이제 하기 나름이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괴리율만 보고 좋은 ETF를 고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비슷한 단어인데 추적 오차라는 단어가 또 ETF의 용어로 있습니다. 이제 이 추적 오차라는 거는 이제 ETF의 가격이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를 설명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운용사의 어떤 운영 역량을 또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적 오차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을수록 더 최대한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ETF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값을 보시고 이제 ETF를 고르시는 것도 또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적 오차. 오늘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그 ETF는 구성 종목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지수, 같은 업종을 모아놓은 ETF여서 종목은 같은 것 같지만 각각 종목별로 비중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ETF 구성을 따져볼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뭐 네. 대장주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담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요즘에 워낙 다 ETF들이 다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운용사 입장에서도 상품을 출시할 때 이 차별점을 두는 것을 각 종목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냐 가지고 이제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종목 비중은
저희가 시총가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동일가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시총가중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총액 규모를 보고 그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동일가중은 예를 들면 10개 종목을 ETF에 편입한다 그러면 시총 규모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10%씩 나누기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중에 뭐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장 국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테크 ETF를 본다고 하실 때에도 사실은 뭐 시총 가중인지 혹은 동일 가중인지 이런 것들을 좀 그 홈페이지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태의 ETF에 투자하느냐인지를 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말씀을 좀 주셨는데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사실 ETF는 보통 이제 단순하게 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액티브 펀드만큼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 민첩한 좀 대응이 필요한 상품일수록 예를 들면 굉장히 테마 종목의 ETF 있을 수 있겠죠. 그런 ETF들일수록 리밸런싱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지표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 몰라서 시총이 중요하다라고 주워들어서 네, 이 시총, 중요하죠. 시총 가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주식과 채권의 비중에 대해서 또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ETF로 투자를 할 때도 주식형 ETF가 있고 채권형 ETF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최근에 또 네. 시장 변동성이 유독 커지면서 채권형 ETF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워낙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형 ETF는 편입 종목이 이제 주식일 거고요. 따라서 채권형 ETF는 당연히 편입 종목이 이제 채권으로 구성이 되겠죠. 채권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실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투자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만기가 긴 장기 채권 ETF를 투자를 하시게 되면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의 오름폭이 훨씬 단기 채권들보다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시고 소위 좀 베팅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좀 많이 계셨고요. 근데 이런 장기채 ETF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자 수익, 난 이자만 따먹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자 수익에만 좀 더 집중하는 좀 만기가 짧은 단기채 ETF에 대한 투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좀 만기가 짧은 채권일수록 채권이 가지는 이자 수익에 집중하는 ETF들 그리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런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그런 자본 차익까지도 같이 기대하는 그런 상품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도 이 채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 채권이 좀 어렵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채권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주식처럼 사고 파는 채권형 ETF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도 몰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채권형 ETF를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거 아니면 주의해야 될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일단 주식형보다 돈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주식형 ETF는 대체로 다 10,000원에 상장을 네네. 하고요. 근데 채권형 ETF는 보통 10만 원에 상장을 합니다. 비싸다. 한 주를 사기 위해서 돈이 10배가 더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 상장된 상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많은 금액이 한 주를 사시는 데 들어간다라는 점을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의 사실 용어들이 오늘 계속 용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채권 또 이 투자를 위해서는 또 필히 알아야 될 용어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그게 하나가 듀레이션이고 네. 두 번째가 YTM이라고 하는 건데요. 듀레이션은 약간 만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금의 이제 평균 회수 기간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30년 국채다라고 하면 그럼 무조건 만기가 30년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30년 국채의 이 평균 자금 회수 기간은 실제적으로 이자가 매달 계속 나오기도 하고 30년보다 훨씬 땡겨지거든요. 그러면 16년, 17년 정도 통상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 30bp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 30bp, 즉 0.3에다가 듀레이션을 곱한 게 그날의 그 채권 수익률 성과가 이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YTM이라고 하는 거는 Yield to Maturity라고 해서 이걸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취할 수 있는
이 수익률을 연율화한 그런 값입니다. 그럼 이 YTM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YTM은 이제 실제로 투자 만기까지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쭉 있을 거잖아요. 하고 나누고 이렇게 네네네. 합니다. 네.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들 네, 해주시는 거죠? 요 듀레이션과 YTM 두 가지는 모두 각 ETF의 이제 홈페이지에서 매일매일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ETF 투자하실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또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사실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총성에 살아라고 하는 또 투자 격언이 있죠. 사실은 저희가 2022년과 같은 좀 공포심이 정말 극대화됐던 그런 시기에 그래도 조금씩 사모아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사실 작년이라든지 2023년에 그런 또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을 것처럼 사실 지금도 이게 경기 침체까지 가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좀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좀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면 또 나중에 또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동우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좋은 ETF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 바탕으로 ETF 투자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